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가 앞 시간에서 자본과 관련된 개정을 정리하다가 끝났었고요. 자본 조정에 관련된 개정 과목들,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자 차손, 거기에 분계 사례를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네, 자본의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구분되는 개정 과목들을 알아볼게요. 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재무상태표 1 현재의, 자, 재무상태표 1이다 그러면 언제를 가리킬까요? 재무상태표 1이다 그러면은요, 기말을 가리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12월 31일이겠죠. 예, 재무상태표 1 그러면은 우리가 기말을 의미한다 이렇게 12월 31일을 재무상태표 1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재무상태표 1 현재의 기타 포괄 손익 잔액으로 당기 순이익에 포함되지 않는 평가 손익이다. 예. 우리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는 것은 당기의 손익에 포함되지 않는 평가 손익을 기타 포괄 손익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앞에서 평가 손익에 관련된 개정 과목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익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단기 매매증권 배울 때 기말에 공정가치로 평가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의 평가 손익은 단기의 손익에 포함을 시키죠. 여기 단기 손익에.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익 만약에 손실이다 그러면 비용 발생, 그리고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다 그러면 수익 발생, 이렇게 해서 단기의 손익에 포함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맨 첫 번째 개정 과목 하나 나오잖아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 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과 이익은 바로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분류해요. 단기의 손익에 넣지 않습니다. 자본으로 정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매도 가능 증권의 공정가치 평가 시, 매도 가능 증권은 결산일에 공정가치로 평가를 한다 그랬습니다. 거기서 발생하는 미현실 손익은 기타 포괄 손익으로 회계 처리한다 이겁니다. 미현실이 아니라 미실현이군요. 미실현. 네. 미실현 손익이라는 말도 어떤 말이냐면은 우리가 평가라는 것은요, 시장 가격으로 평가했다. 그래서 가격이 올랐다고 그래서 우리가 매도 가능 증권이나 단기 매매 증권 자산은 차변에 자산을 증가를 시키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변에 평가 손실 이익이 발생할 거예요. 자산을 증가시키면 그 평가 이익이 실제로 실현된 것이냐 하는 거예요. 실제 실현된 건 아니죠. 평가 이익이기 때문에. 처분을 해야 실현이 되죠. 그래서 미실현 손익이다 하는 말은 이러한 단기 매매 증권의 평가라든가 또는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라든가 이러한 공정가치로 평가를 하는 그러한 부분의 손익을 우리가 미실현 손익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처분 손익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실현이 됐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실현 손익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을 정리하면 단기의 손익에 포함되지 않는 평가 손익이다. 이렇게 간단히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재무상태표 1 현재 단기의 손익에 포함하지 않는 평가 손익이다. 그러면 어떤 개정 과목들이 있느냐?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 손실과 이익, 해외 사업 환산 손실과 이익. 그러면 해외 사업 환산 손실과 이익은 뭐냐?
해외에 지점이 있다든가 해외에 사업소가 있는 기업에서 이러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 소재의 관계 및 종속 기업의 자산과 부채를 외화로 환산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환산손익이 되겠습니다. 외화를 어디로 환산할까요? 한화로 환산을 한단 말이죠. 해외의 지사나 지점에 있는 자산이나 부채를 그러면 해외 미국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미국에 우리 회사에 지점이 하나 있는데 그 미국 지점에서 건물을 하나 보유하고 있단 말이죠. 건물을. 그러면 그 건물을 건물은 이제 그 유형자산에 해당이 되니까 여기선 그 자산, 유형자산에 대한 것은 여기 재평가 잉여금이니까 그건 좀 제외로 하고 여기 자산은 해외 지사의 외상 매출금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해외에 영업점이 있는데 미국에서 팔아요. 우리 회사가 가구를 판매하는 회사인데 미국에 지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지점에서 가구를 파는데 미국 거래처에 외상 판매를 했어요. 그 가구 외상 판매가 미국 사람들 한국 돈으로 거래 안 하죠? 달러로 거래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10만 불이다. 10만 불. 지금 장부에 미국 해외 지점의 장부에는 이제 10만 불이라고 돼 있을 거고. 근데 이게 외상을 언제 했었냐면은 작년 7월 1일 날 올해라고 그러죠. 올해 7월 1일 날 10만 달러로 외상을 줬어요. 그러면 한국에서 장부를 할 때 7월 1일 날 환율로 계산해서 장부를 처리하겠죠. 그렇죠? 우리 한국 회사니까 장부 처리를 달러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전부 그 시점에 한화로 환산해가지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결산 시점에 재무상태표일에 자, 이 회사의 외상 매출금은 아직 안 받았어요. 내년에 받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제 12월 31일이 도래하죠. 12월 31일. 만약에 요때 환율이 1불당 1,000원이었다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요. 7월 1일 날 1,000원이었으면 10만 불이면 1억 원인가요? 네, 1억 원이네요. 그래서 외상 매출금 7월 1일 날 1억 원 이렇게 기입했단 말이죠. 1억 원. 근데 12월 31일 날 환율이 어떻게 변했냐면 1,100원이 됐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한 6개월 만에 100원이 차이가 날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좀이라도 변화가 일어났겠죠. 그러면 12월 31일 날 그 환율로 환산을 다시 합니다. 그래서 외상 매출금을 외화로는 10만 달러 똑같지만 한화로 표시할 때는 1억 1,000만 원으로 표시해야죠. 그러면 얼마가 변했어요? 1,000만 원이 증가했다 이겁니다. 이 1,000만 원 실제로 발생한 게 아니죠. 외상 매출금 1,000만 원이 더 늘은 거 아니에요. 이번에 받은 게 아니니까. 만약에 12월 30일 날 받는 게 아니라 내년 3월에 받기로 했다면 내년 3월에 또 환율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재무상태표일 현재의 환율로서 우리가 장부를 현재 한화 가치로 환산하는 그러한 부분에서 이렇게 올랐으면 해외사업 환산 이익이 날 것이고 여기서 1,000만 원은 해외사업 환산 이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역시 실현된 게 아니라는 거죠. 이날 받았으면 바로 실현이 되는 거지만 그래서 평가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외사업 환산 이익 해가지고 자본으로 분류를 따로 해놓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부채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미국 현지에서 미국에 있는 지점이 미국에 있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 그러면 그때도 만약에 10만 불을
10만 불을 대출을 받았다면 그 당시 7월 1일 날 대출 받았으면 1억 원이잖아요. 그런데 12월 31일 날 환율이 1,100원으로 바뀌었다면 그때는 부채가 늘어나죠. 1억 1,000만 원으로. 그때는 부채가 증가하고 차변에 해외 사업 환산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부채의 경우는 우리나라 돈 가치가 떨어지면 부채는 더 증가하게 되어 있고 한국 돈의 가치가 높아지면 부채는 가만히 외화는 그대로 있지만 재무상태표상 부채가 감소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산하고 부채는 반대 방향으로 환산 손실과 이익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해외 사업 환산 손익이라는 것은 해외 지점이나 해외 사업소가 있는 기업에서 나올 수 있는 자본에 해당되는 것이다.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현금 흐름 위험회피 파생상품 평가손익.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이것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선물 거래라든가 현금 거래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거래상 파생 상품들이 나왔는데 그 뭐 선물 거래가 이런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미리 그 원재료나 상품이 실제 거래되는 시점에서 결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결제를 해버려요. 그래서 만약에 그때 그 시점에 가서 가격이 하락했거나 더 올랐으면은 미리 결제했을 때 한 회사가 이익을 보면 한 회사는 손실을 보겠죠. 매입자와 매출자 간에. 그래서 현금 흐름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파생 상품의 평가 손익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개념 과목이 있다는 것 정도 알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재평가 잉여금. 재평가 잉여금은요,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게, 나머지는, 재평가 잉여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손익. 예. 이 말은 뭐냐? 매도가능증권이나 해외사업 환산이나 현금 흐름 위험회피 파생상품 평가는 손실이 난 경우에도 자본으로 정리한단 말이에요. 이익뿐만이 아니라. 그런데 재평가는 여기 재평가는 어떤 재평가냐면은 유형자산의 재평가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 해외 지점 얘기하다가 갑자기 건물 얘기하는 거에 그거 실수했어요. 그래서 여기서의 자산은 건물은 제외예요. 건물에 대한 평가는 여기 재평가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유형자산의 재평가 모형에 따른 회계 처리를 정책으로 정했다면은 이 재무상태일, 즉 결산일에 토지, 유형자산의 대표적인 재평가 모델이 토지나 건물인데요. 나머지 유형자산들은 거의 재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토지나 건물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토지나 건물을 재무상태표일에만 하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다른 점입니다. 다른 거는 결산 시점에 합니다. 요 세 개는. 근데 이거는 가격의 변동이 있다고 판단될 때 해요. 이게 1년에 뭐 3번 할 수도 있고 2번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만큼 가격의 변동이 있어서 평가 사유가 발생하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재평가 모형에 따라 이 토지나 건물을 공정가치로 평가할 경우에 공정가치가 상승하여 발생하는 재평가 이익이 재평가 잉여금이에요. 가격 오른 거. 그러면 그 다음에 설명. 공정가치가 하락하여 발생한 재평가 손실은 당기의 손익으로 인식한다. 재평가 손실이 나잖아요. 가격이 떨어져요. 그러면 그거는 손익계산서에 반영을 해요. 반영하도록 돼 있어요. 가격이 오른 것만 손익에 반영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놓은 겁니다. 자, 우리가 재무회계는요, 보수주의를 지향한다고 그럴까요? 좀 보수적입니다. 진보적이지 않다는 거죠.
이거는 왜 보수적이라고 이제 보수적인 그 결정의 하나의 그 사례가 될 수 있는데 이런 것이 자 어느 기업이 유형자산을 재평가 모형으로 회계 정책을 정했어요. 그러면은 이 뭡니까 그 재무 정보를 이용해서 의사 결정을 하고 있는 주변의 채권자라든가 이런 관계자들이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왜 이 회사는 재평가 모형을 쓰지? 자, 재평가 모형이라는 게 뭐냐면 토지 건물들을 시세에 맞춰서 장부 금액을 고치겠다는 거예요. 처음에 살 때 1억에 산 토지를 계속 1억으로 장부를 표시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1억으로 표시하는 정책은 원가 모형이라고 해요. 대부분 기업들은 원가 모형으로 해요. 네, 원가 모형으로. 특히 작은 기업들은 다 귀찮으니까 원가 모형으로 합니다. 그런데 은행 거래라든가 이런 데서 뭔가 좀 유리한 결정을 얻어내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은행 거래 같은 거 할 때 그 회사의 재산 상태를 보고 은행에서 여러 가지 의사결정 해주죠. 예, 대출 규모라든가 이런 거 결정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회사가 지금 토지나 건물이 부동산이 꽤 많은 회사야. 근데 최근에 한국의 부동산 값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러면 재평가 모형으로 하면은 처음에 살 때는 싸게 산 건물과 토지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가격이 막 상승하니까 재평가를 해주게 되면 자산 규모가 점점점 커지죠. 예. 그렇게 되면 부채 비율이 점점 작아지잖아요. 은행에서 빚 내가지고 토지를 샀지만 처음에 살 때 1억에 샀는데 빚은 그대로인데 은행의 차입금은 그대로인데 자산이 자꾸 커지면 어떻게 해요? 부채 비율은 점점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이 낮게 되면 기업을 평가할 때 그 기업이 안전한 기업으로 보여지는 거죠. 자, 그러기 때문에 손익에는 반영을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 재무상태표가 좋아지는 것은 어떻게 막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걸 이익으로 반영을 시켜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단기에 이익까지 많이 나게 된다 이거죠. 이익이. 그래서 이익이 실현되지 않은 이 평가 이익인데 그것이 단기에 손익에 반영이 되면은 의사결정에 굉장한 착오를 가져올 수 있다. 막 이렇게 볼 거예요. 단기 순이익이 자꾸 커지니까. 자,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본다. 그래서 가격이 하락한 것은 손실에 반영해야 돼요. 근데 상승하면 자본으로 봐야 돼요. 그것이 계정과목이 재평가 잉여금입니다. 자, 재평가 잉여금도 FAT 1급에서는 잘 안 나와요. 그런데 가끔 나올 수도 있습니다. TAT 2급에서는 이게 나옵니다. TAT 2급에는. 그럼 FAT 1급에서는 집중적으로 뭐가 나오느냐? 이게 나와요.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익에 관해서 나온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유가증권 부분의 설명이 좀 우리 교재에서 좀 빈약해가지고 제가 그 무슨 문제 풀 때 자꾸 보조자료라고 그래서 인쇄를 한두 번 해드렸죠. 네, 그게 이것 때문에 한 겁니다. 네,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익에 대한 그 연습 문제가 많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추가적으로 좀 해드린 거예요. 이거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의 계정 과목 정도는 4개밖에 안 되니까 뭐 기억하는데 어려움 없을 거예요. 네,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익, 해외 사업 뭐라고 되어 있는 거, 현금 흐름 뭐라고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재평가 잉여금. 근데 재평가 손실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자본 아니에요. 재평가 손실은 자본이 아니라 비용이에요. 비용. 네. 그래서 재평가 잉여금은 자본이고 재평가 손실은 비용이다. 네. 이런 것도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익 잉여금. 그거 문답할 거 없어요? 없어요? 네, 갖다. 네네. 이익 잉여금.
자, 이익잉여금을 보겠습니다. 이익잉여금은 영업활동의 결과로 손익거래에서 얻어진 이익이죠. 영업활동의 결과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영업활동의 결과니까. 그래서 손익거래에서 얻어진 이익, 당기순이익이죠.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이 이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익을 사내에 유보되어 생기는 잉여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손익계산서를 손익계정을 마감할 때 거기서 나타나는 당기순이익을 여기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딱 옮기죠.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이익잉여금 안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익잉여금 하면은 미처분 이익잉여금도 있고 2월 이익잉여금도 있는데 같은 거예요. 그 금액은 다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 그 자산 부채를 차기로 2월 할 때 차기 2월, 전기 2월 해가지고 잔고 마감하잖아요. 차기 2월, 전기 2월. 차기 2월이나 전기 2월이 같은 금액이죠. 그러니까 마감하는 시점에서는 차기 2월이라고 하고 이제 그 회계 기간이 바뀌면 전기 2월이라고 할 뿐이에요. 같은 금액이 오는 거예요. 이익잉여금도 그렇습니다. 결산할 때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자, 결산이 끝났네요. 결산이 끝나가지고 내년으로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차기로 2월 지켜야죠. 그때 요 개정 과목의 이름은 바뀝니다. 2월 이익잉여금. 네. 차기로 넘어갔다 이런 거예요. 자, 하여튼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이익잉여금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전기 말에 처분되지 않은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에다가 당기순이익이 더해지고 주주에게 배당하는 건 빼고 자본금으로 전입되거나 자본 조정을 상각하는 것도 빼고 하는 거니까 자, 이 이익잉여금이 어디에 쓰이는지가 여기 지금 설명이 나온 셈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자, 전기 말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에다 당기의 순이익은 더하겠죠. 네, 더한다는 거 알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 돈 가지고 우리가 어디에 쓰이느냐 하면 주주에게 배당. 주주에게 배당, 현금 배당을 할 수도 있고 주식 배당을 할 수도 있어요. 그 주식 배당은 자본금으로 전입하는 거하고 회계가 똑같죠. 주식 배당이라는 것은 이익잉여금을 갖다가 자본금으로 전입시키는 거니까요. 그리고 자본 조정 항목을 상각할 수도 있어요. 자본 조정의 감자차손이라든가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같은 자본의 차감 항목을 상각, 없애고 이익잉여금으로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고 자본의 조정 항목을 대변에 적어가지고 증가시키는 그러한 회계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이익잉여금을 가지고 우리가 주주에게 배당할 때는 이익준비금이라고 하는 준비금을 법적으로 적립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상법에서 정한 규정에 의해서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금전 이익 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적립하라라는 상법 규정을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주주에게 여기 금전 배당이라는 건 현금 배당을 말하는데요. 현금 배당을 만약에 10억 규모로 했다라고 한다면 최소 10분의 1이니까 1,000만 원. 1,000만 원은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된다. 그리고 기타 어떤 그 다른 법령에 따라서 적립하도록 강제한 규정이 있으면 그 기타 법에 따라서 적립을 하는 적립금을 기타 법정 적립금이라고 그래요.
상법에 의해서 적립한 것은 이익준비금. 다른 법령에 의해서 적립한 것들은 기타 법정 적립금.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겁니다. 적립금이라는 것은 이 이익을 가지고 주주끼리 다 나눠서 다 쓰지 말고 적립해둬라 하는, 법에서 적립하라는 이런 강제 적립 사항이고, 이건 강제 적립이라고 한다면, 요 임의 적립이라는 것은 기업이 스스로 적립하는 거죠. 임의 적립금. 기업이 어떤 미래의 그 비전 달성을 위해서,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업의 정관이나 또는 규정이나 이런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서 이익잉여금을 일부를 유보한 금액이다. 이익잉여금을 적립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익잉여금 가지고 자, 법으로 적립하라는 이익준비금도 적립이 되고, 기타 법정 적립금도 적립을 하고, 그 다음에 기업의 어떤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주주총회 결의라든가 정관이나 규정에 따라서 기업이 스스로 이미 적립도 하고, 이익잉여금 가지고 이렇게 쓰이는 겁니다. 우리 주주 입장에서는 배당, 배당이 꼭 필요하겠죠, 배당. 그래서 규모가 작은 법인 같은 경우에 주주, 즉 대표이사가 대부분 주식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대표이사가 주식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대표이사가 자기 급여 외에 회사에서 영업을 해가지고 벌어들인 이익을, 이거 내 회사니까 내가 좀 가져가야 되겠는데, 어떤 방법으로 가져가야 되겠어요? 배당으로 가져가면 돼요. 배당으로 가져가서 나중에 배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금 신고해주면 됩니다. 배당 소득에 대한 세액이 14%인가 밖에 안 돼요. 14%? 거기에 지방세까지 하면 1.5%, 15점 몇 프로. 그런데 이제 그거를 배당으로 정식으로 처리를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솔솔 이제 가져가게 되면은 나중에 어떻게 정리하기 좀 애매해져 가지고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산 끝나고 주주에게 배당한 걸로 회계 처리하면 깔끔하게 회계 처리가 된다. 그리고 또 대표이사니까 급여 많이 책정해가지고 하면 되죠. 급여나 상여금으로 지급하면 돼요. 근데 급여나 상여금 지급하면 어떻게 합니까? 원천징수 다 해가지고 다음 달 10일 날 세무서에 다 신고해서 근로소득세로 다 납부하면 합법적인 거예요. 그걸 안 하니까 이게 자기도 모르게 법을 어긴 거죠. 급여 성격으로 받아가면 되는데 급여 정리를 안 하고 그냥 다른 방식으로 빼내려고 하니까 어렵고 그러는데, 근로소득세 내고 나중에 연말에는 크게 가져가려면 배당한 걸로 해서, 우리가 급여나 상여라는 건 일정하게 매월 똑같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른 직원들은 급여를 한 달에 한 번 받는데 사장은 급여를 하루에 한 달에 3번 받는다니까 이건 이 얘기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결산 때 그냥 배당으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자, 이익잉여금. 정리해봤습니다. 좀 분계 문제는 좀 없는데, 아마 뒤에 분계 문제가 뒤에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부채와 자본을 끝냈기 때문에, 이제 재무상태표 개정의 정리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문제를 좀 풀고 수익과 비용, 손익계산서 개정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337로 가야 되겠네요. 337페이지
문제가 한 20문제 있는 것 같은데 풀고 가겠습니다. 자, 부채와 자본. 먼저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일반적으로 보고기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상환해야 하는 부채는 유동부채로 분류하는 거 맞네요. 2번 비유동부채 중에서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원이 유출이 예상되는 부분은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맞아요. 그래서 장기차입금을 결산 때 1년 이내 기간으로 그 상환일이 도래하게 되면은 결산 때 그 유동부채로 분류하는 그 유동성 대체분계를 하죠. 그 개정 과목 기억나세요? 유동성, 유동부채 공부할 때 맨 마지막에 있었던 거. 유동성 장기차입금이라고 하는 요 개정 과목이었죠. 그 다음에 3번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입 채무와 미지급 비용 등은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결제되지 않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그렇습니다.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긴 하는데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소멸이 된다면, 예상된다면 정상적인 영업주기하고 1년 중에서 정상적인 영업주기가 더 길 경우는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3번도 맞습니다. 4번 단기차입금 및 유동성 장기차입금 등은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결제되어야 하므로 영업주기와 관계없이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틀렸네요. 비유동부채가 일단 아니죠. 단기차입금은 유동부채잖아요. 그리고 유동성 장기차입금도 유동부채예요. 비유동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가 왕창 틀렸어요. 영업주기하고 관계없다는 말도 틀렸고 또 유동인데 비유동으로 분류한다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몽땅 틀렸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다. 자, 2번 문제. 의류를 판매하는 여왕 패션의 거래 자료이다. 6월 30일자의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은, 자, 6월 30일 날은 무슨 날이냐 하면은 6월 20일에 구입한 의류 외상대금을 약소금을 발행해서 지급했답니다. 그러니까 6월 20일 날 외상으로 구입했으니까 외상 매입금이겠네요. 그 외상 매입금을 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했다. 그러면 어떻게 회계 처리하느냐? 부채가 감소하면서 또 부채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몇 번일까요? 네, 3번 보이네요. 차변의 외상매입금 부채 감소. 부채가 차변에 오면 부채 감소죠. 대변의 지급음, 부채가 대변에 가면 부채가 증가하죠. 부채 증가. 이런 거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번. 다음 내용 중 매입 채무의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매입 채무라는 것은 개정 과목이 딱 2개밖에 없습니다. 외상 매입금하고 지급어음하고, 그렇죠? 예, 그렇죠. 이렇게 더하면 되죠? 25만 원이다. 이렇게 됩니다. 25만 원입니다. 자, 다음에 4번 볼까요?
다음에 총계정 원장을 보고 거래를 추정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거. 자, 날짜가 어느 게 빠른가요? 아니, 그냥 1번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7월 20일에 지급보험 60만 원의 만기가 도래했다. 외상매입금 지금 계정이란 말이에요. 7월 20일 분계를 써보면요. 외상매입금 차변이고 지급보험은 대변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상대 계정 과목을 여기다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분계를 쓰면 대변이 지급보험이고 차변이 외상매입금인 거죠. 예, 조금 전에 앞에 어떤 문제에서 외상매입금을 여왕패션의 전 20일 날 외상매입금을 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했다. 그 거래지 않습니까, 이게? 그 분계죠. 예, 1번 틀렸네. 답이 바로 1번이네요. 옳지 않죠. 분계가 이렇게, 이게 지금 7월 20일 분계는 이렇게 되는 분계예요. 이 분계를 전기할 때 외상매입금 계정 차변에 이렇게 적히는 거죠. 우리가 회계의 순환 과정 할 때 분계를 전기하는 거 그거 한 번씩 경험해 봤잖아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해봤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원장을 보고서 7월 20일을 거래를 이렇게 딱 추정해낼 수 있어야 1번이 틀렸다는 걸 확실히 맞출 수 있죠.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이 문제는 답이 1번인데 만약에 7월 12일의 거래는 무슨 거래냐? 이걸 분계로 한번 표현해 보시오. 7월 12일 거래를 분계로 한번 표현해 보시오. 이렇게 문제를 제가 냈다면 누구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배자연 씨 한번 해볼까요? 배자연 씨 어디 계시죠? 아, 예. 차변에 상품 100만 원이고요. 예. 대변에 외상매입금 100만 원. 예, 맞았네요. 예. 이렇게 탁 나와야 됩니다. 예. 상품 100만 원, 외상매입금 100만 원. 이 거래를 전개할 때 외상매입금 계정 대변에다가 이렇게 상대 계정 과목 상품이라고 적고 100만 원 이렇게 기록하는 거죠. 장부에 전개하는 우리가 이게 지금 외상매입금 계정이니까 외상매입금 계정 대변에다가 상대 계정 과목 상품이라고 적고 100만 원. 그러니까 외상매입금 대변 차변이 상품. 그러면 이거 설명이 금방 나오죠.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했습니다 라는 거죠. 7월 12일 날. 그래서 2번이 맞은 거예요. 2번. 7월 12일 상품 100만 원을 외상으로 매입하였다. 이 거래를 분계하면 이렇게 되고 이 분계된 것을 전기하면 외상매입금 계정에 와서는 이렇게 적히고 네, 이러한 흐름을 모르면요 여러분 이 이론에서 한두 문제는 무조건 틀리게 됩니다. 왜냐? 이런 형태의 문제가 꼭 한두 문제 나오기 때문에 이 전기된 장부를 보고 이렇게 올바르게 해석했는가 틀리게 해석했는가 이런 것을 알아맞추는 문제가 꼭 나와요. 꼭 나오니까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게 이해가 가야 됩니다. 이해가 안 갈 때는 처음에 회계의 순환 과정에서 분계 쓰고 전기했던 그 설명 아마 동영상에 올라가 있을 거예요. 어디쯤 들어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결강생 교실인가? 그 수업할 때 여기서 빠지신 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는 초반에 다 녹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를 다시 한번 그 유인물 보면서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면요. 다음의 내용에서 기역, 니은, 대변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으로 알맞는 것은 이랬어요.
자, 그러면 기억의 대변이 뭔가 볼까요? 상품 판매 매장의 직원 유니폼으로 사용할 의류를 구입하고 외상을 했다. 아, 그러니까 외상 매입금이냐 미지급금이냐 그거군요. 자, 직원들 유니폼이면 재고자산 아니니까 외상 매입금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미지급금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니은 고객들에게 판매할 의류를 구입하고 외상했다. 판매할 의류니까 상품이죠. 이건 외상 매입금이죠. 예, 외상으로 매입한 거. 그래서 답은 2번이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죠. 예. 그 다음에 6번. 외상 매입금 계정의 차변에 기록되는 거래로 옳은 것은 무슨 말인지 알겠네요. 외상 매입금 계정에 차변에 기록되려면 외상 매입금이 감소해야 차변에 기록하는 거죠. 외상 매입금 부채니까. 그러니까 감소했다는 말은 갚아야죠. 외상 매입금을. 자, 그러면 갚았다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네, 4번에 있네. 상품의 외상 매입금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다. 네, 보통예금에서 이체해가지고 갚았으니까 외상 매입금 차변, 보통예금은 대변 이렇게 되겠죠. 보통예금 자산이 감소했으니까 자산 감소는 대변에 쓰는 거고, 부채가 감소할 때는 부채 감소는 차변에 적는 거고. 거래후 판료소 우리 잘 안단 말이죠. 그래서 거래후 판료소를 모르면 차대변을 얻다가 외상매입금 계정 과목도 알고 있고 보통예금 계정 과목은 알겠는데 가만히 있어봐. 외상매입금을 갚으면 외상매입금 차변에 적는 거지 대변에 적는 건가? 이 오락가락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예, 왜 그러느냐? 외상매입금이 부채인데 부채라는 걸 알면 갚았다? 그럼 부채가 감소했잖아요. 부채 감소니까 차변. 예. 이렇게 확실한 겁니다. 차변 대변이 헷갈릴 수가 없어요. 감소했는가 증가했는가를 판단하시고 거래후 판료소에 맞게끔 위치를 선택하시면 된다. 7번 상품 매출을 계약하고 상품 인도전의 계약금을 수령한 경우 계약금을 수령했다는 건 받았다는 거예요. 부채죠. 대변에 뭐라고 기록하죠? 예, 선수금이라고 기록하죠. 예, 선수금. 유동부채죠. 선수금. 계약금을 수령하는 경우 대변에 선수금이라고 부채 증가시킵니다. 그 다음에 8번. 다음 대화 내용을 보고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이랬어요. 밑줄 친 부분을 직접 한번 보겠습니다.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그리고 4대 보험 관련 직원부담금을 제외하고 급여 줄 때 이거 제외하죠? 예수금이죠. 예수금. 네. 예수금이에요. 급여 줄 때 공제하는 거. 회사는 예수금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대변의 예수금. 자, 그 다음에 9번. 다음 대화 내용 중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 네, 똑같은 문제예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을 제외해라. 예수금. 네. 똑같은 문제. 자, 그 다음에 10번. 다음 중 비유동부채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우리 비유동부채 사채하고 장기차입금 뭐 이런 거 기억나시죠? 예. 자, 가번의 유동성 장기부채는 이건 유동부채예요. 부가세 예수금 이것도 유동부채예요. 이거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비유동입니다. 네, 비유동. 여러분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왜 비유동이냐면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1년 안에 만약에 이게 제로가 된다면 직원이 다 퇴직한다는 얘기. 경력사원들이
신입사원 빼고는 다 퇴직해버려야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1년 안에 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건 그럴 수는 없죠. 회사가 망하지 않는 한. 그렇기 때문에 비효동부채인 거죠. 이거는 계속 이제 퇴직금이 늘어날 때마다 충당만 해는 거예요. 더 좀씩 더 보충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퇴직자가 전혀 없는 건 아니죠. 퇴직자가 발생할 때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조금씩 줄어나간 것을 다시 연말에 퇴직금 추계액을 다시 계산해 가지고 모자라는 거 다시 충당 부채로 또 설정해요. 추가로. 그 다음에 라번 사채 두 개가 되었네요. 달아. 다음에 11번 주식회사 한공은 종업원이 퇴사하여 퇴직금 1,00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했답니다. 예, 퇴직금 1,000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이체시켰군요. 이 거래를 회계 처리한 후 나타나는 결과로 옳은 것은 단 종업원 퇴사 직전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은 700만 원밖에 없었네요. 예, 700만 원밖에 없다는 것은 퇴직금 추계를 잘못했거나 퇴직금 추계를 일부러 적게 했거나 예, 부채를 너무 많이 잡아놓으면 회사의 재무구조가 나빠지니까 일부러 그냥 퇴직금 추계액을 알고는 있는데 그냥 조금 설정한 겁니다. 예. 뭐 어쩔 수 없죠. 회사가 퇴직급여 충당 부채 안 잡겠다 그런 걸 누가 외부 사람들은 잘 몰라요. 예. 이 부채가 실제로 상대방이 있는 뭐 받을 사람이 있는 그런 부채가 아니고 추계 어디까지나 추계해서 넣는 거니까 원칙은 전 직원의 퇴직급여 추계액을 제대로 산정해서 넣어야 되죠. 그런데 하여튼 적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자산이 증가가 이 거래에서 있을까요? 퇴직금 지급할 때? 감소하겠죠. 증가가 아니라. 그죠? 요 보통 예금에서 이체했으니까 감소하죠. 맞죠? 자, 부채가 감소하는 게 있을까요? 예, 있어요. 뭐냐? 요 700만 원. 요 부채 감소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자본금이 증가한다. 뭐 이런 자본금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래고요. 이익잉여금이 증가한다. 이익잉여금이 증가하려면 이익이 나야 되는데 직원이 퇴사했는데 이건 오히려 비용이 발생해요. 여기에 300만 원은 비용 처리해야 되거든요. 이익잉여금이 감소하죠. 감소. 자본금은 안 변해요. 자본금은 주식을 발행하거나 주식을 소각할 때만 변화가 나는 거예요. 자본금은. 그런데 이익잉여금에는 왜 변화가 생기느냐?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만큼 당기순이익이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그 당기순이익이 아까 자본에서 보셨죠? 미처분 이익잉여금인데 그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바로 이익잉여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증가가 아니라 감소. 이건 감소. 자본금은 전혀 자본금에는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나요. 이 거래에서. 자본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본의 자본금은 자본과 자본금은 달라요. 어떤 분은 자본하고 자본금을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고 계신 분도 있는데 다릅니다. 자본 안에 자본금이 속해 있는 거죠. 자본 안에는 자본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자본잉여금, 기타 포괄손익 두 개 이렇게 속해 있는 거죠. 그래서 자본금은 언제 변하냐면 주식을 발행했거나 주식을 소각할 때만 자본금이 변합니다. 아니면 자기 주식을 회사가 사올 때도 사들일 때도 자본금 변해요. 소각하지 않는 경우도 있네요. 자기 주식을 사올 때 차변의 자기 주식, 대변의 자기 주식, 차변의 자본금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부채가 감소한다. 요게 맞는데요. 자, 요거 분기 한번 해보고 가야죠.
거의 다 지금 분계 이 얘기가 다 나왔어요. 자, 퇴직금 1,00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시켰고요. 당시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7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자, 요 분계를 누가 한번 해보느냐. 나지수 씨가 한번 해볼까요? 네. 차별은 퇴직급여 충당 부채 네. 700만 원. 예, 700. 대변은 보통예금 1,000만 원. 네, 보통예금 1,000만 원. 네. 그럼 300만 원. 예, 300은요? 물론 뭘로 해야 되느냐? 제가 이익잉여금이 감소할 거라고 그랬거든요. 비용이 발생해가지고. 그럼 무슨 비용으로 처리할까요? 비용인데. 퇴직금하고 관계된 비용이 뭐가 있을까요? 네, 퇴직급여. 네, 퇴직급여로 처리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분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이 분계를 할 수 있을 때 이 답을 제대로 찾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부채 감소가 여기에 해당돼요. 퇴직급여 충당금이 부채니까 퇴직급여 충당금이 차변에 적히면 부채가 감소합니다. 이건 자산 감소. 이건 비용 발생. 비용 발생이니까 이익잉여금은 감소한다. 자, 다음 그러면 12번 풀기 전에 우리 뭐 쉬는 시간이 됐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계속 같이 풀어봅시다.